일단 방이 정해졌으니까 그곳의 어떤 분위기를 좀 파악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큰 건물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지하로 내려가니까 이제 식당입니다. 음. 제법 큰 식당이 한 200여 명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었고, 예. 또 이제 1층에는 여러 개의 그 방들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예, 좀 환경이 좋은 그런 방들이 여러 칸들이 있었고요. 2층을 올라가는데 2층은 그 강당이에요, 그냥. 집회할 수 있는 강당이 역시 아주 정갈하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고 3층이 법당이었습니다. 예. 근데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에 또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법당에 부처님이 모셔져 계셔야 되잖아. 그렇지, 일반적으로. 법당에 부처님이 안 계셔요. 부처님이 안 계신 것까진 좋아요. 꼭 법당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야만 된다는 건 없잖아요, 또.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런 상단에 말이죠. 예. 희한한 무늬를 새겨놓은 비석 같은 형상이 모셔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네요. 깜짝 놀랐죠. 이게 뭔 일이야?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크기로 말하면은 아주 묘소 앞에 세우는 그래, 자그만 비석. 그러니까 땅에서 비석을 만나다니 그게 놀랄 일 아닙니까? 한 크기가 한 70cm, 80cm 될까? 네. 넓이가 아니 높이가. 돌로 돼 있습니까? 돌인지 철인지는 제가 안 만져봤어요. 색깔은 어떻습니까? 색깔은 금색이에요. 금색, 금을 입힌. 그렇죠. 개금을 했는데 개금을 한 비석 형태의 어떤 그 형상입니다. 바닥은 뭘로 받치고? 밑에 바닥에는 방석을, 음, 부처님 방석은 되게 빨간색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적색으로. 그 빨간색 방석 위에 비석 형태의 그런 어떤 형상을, 금색 형상. 금색 형상을 모셔놓았는데, 예. 그 무늬를 봤더니 무늬가 글자예요. 글자를 살펴본즉 글자가 한문으로 한일자를 썼고 밑으로 콤마, 그러니까 이 쉼표를 새겼고 마지막으로 원자를 새겨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1.1이에요. 이게 제가 후에 생각했더니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대행 큰 스님의 바로 정신세계를 나타낸 상징, 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상징물. 상징물이자 상징기호. 이면서 대행 큰 스님의 종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가운데가 재미가 있어요. 점자를 왜 찍었나 있어요. 쉼표. 쉼표가. 노점순 아닙니까? 아, 스님 이름. 예. 점점자예요. 그렇죠. 노점순. 예. 그 가운데 쉼표가 노점순의 점이야? 노점순을 상징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가 아니라 나중에. 네. 그러면 일은 뭐고 동그라미는 뭐야? 일은 모두가 하나다. 누구와 더불어? 노점순과 더불어. 옳지. 그리고 밑에 원은 깨달음. 부처님의 경지. 그래서 노점순과 부처님은 하나다. 그때는 나중에 봤더니 이것은 철저히
노점승을 숭배하는 교리였다. 음. 한마디로 대행스님을 의한 가르침이면서 대행의 종교였다고 한다는 사실을 제가 한마음선언을 나올 당시에 제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주관적 해석이 잘못될 수 있다는 점 제가 시인합니다. 예. 그러나 최소한 제가 한마음선언에서 대행 큰 스님과 결별할 당시에 저는 그것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나서 1.0을 보았을 때 1.0 봤을 때는 의아스럽기만 했죠. 음. 예. 그런데 나중에 큰 스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그 이제 설명이 저한테 주어집니다. 언젠가 그 스님의 그 입을 통해서 예. 1.0의 의미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나중에는 그 점이 자신이면서 나이면서 노점순이면서 노점순이면서 곧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다. 각각의 마음. 마음에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한마음 선언에서 현재 수행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의 전 용어, 주인공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이전의 최초의 대행스님이 썼던 수행 용어, 종교적 용어가 아빠입니다. 그래서 그 노점순과 모든 중생들의 마음속에 깃들어져 있는 아빠와 원이라고 하는 모든 부처님은 하나다. 이래서 부처님과 노점순과 중생들의 마음을 일체화시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불교적으로 무슨 허물이 있느냐 그랬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교 단체 어디에서도 예. 그런 형상을 모셔놓고서 숭배하는 곳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서로 중생을 깨우치는 방편이라 할지라도 예. 상식선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좀 매우 당황을 했죠. 당황을 해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이곳저곳을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까 저를 안내했던 이제 일승거사 말고 그 해성 사형이 뭐라고 부르냐면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우, 이생님은 어떻게 알게 됐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요? 그랬더니 이생님 그러는 거예요. 이생님이 누구야? 그랬더니 누구야 이 사람아 원장님이지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원장님의 이름이 이생님입니까? 그랬더니 이생님이요. 사람들은 원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생님이라고 불러.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러면 본명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원장님 본명이 이생이야 그러더라고. 나중에 이제 봤더니요. 종교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어요. 지금도 지면으로는 이게 지금 나오질 않고 있고 아마 인터넷으로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그 종교신문이 상당히 많은 부수를 발행했던 교계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신문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통일교에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그 대행스님이 그때는 대행 스님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생 보살이었죠, 말하자면. 이생 원장님이었죠. 보살도 아니고 그냥 이생. 예, 이생님이죠. 이생님이 신문에 소개가 됐는데,
소개가 돼서 이제 뭐를 했느냐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소개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이생교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생교, 신흥 종교로. 그렇죠. 이생교였어요. 이생이라고 할 때는 이로울 이자에 예. 날생자. 예, 그렇죠. 생명을 이롭게 한다는 뜻에서 이생님입니다. 이익 중생의 예. 준말이죠. 그렇죠. 물론 그 이생이라는 말이 불교 경전의 용어에 있어요. 예, 그럼 예, 좋은 있어서 말이죠. 이생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 자체가 된 큰 스님의 그 과거의 그 법명이 뭐 허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생교라고 이렇게 일단 그러니까 종도 소개가 돼 있는 신문 겁니다. 기자가 보기에는 예, 그렇죠. 불교가 아니고 불교를 베이스로 하긴 하되 이생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다. 그렇죠. 그런 예. 의미에서 이생님은 신흥 종교 창시자다. 뭐 이런 입장에서 인터뷰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진즉부터 대행 큰 스님은 당신의 어떤 공부에서 이루신 바가 상당히 과거의 모든 진리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계셨고 그것을 세상에 필려고 상당히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던 거라고 이제 유추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때의 법당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였고 신도들도 이 대행 원장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생님이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우뚝하게 서 있는 불교회관이 서구부터 원장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아마 쓰게 했던 것 같아요. 법당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속 건물들을 그 해성 사형을 따라서 이제 대충 익히게 됩니다. 익히다가 다시 그 큰 스님이 추석하신 교소로 다시 들어갔는데 큰 스님께서 이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근데 여기서 나하고 같이 있더라도 품삯은 없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품삯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대답을 하죠. 예. 큰 스님이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품삯은 없지만은 공한 건 없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도 같이 모셨지만은 그분의 그 말씀하시는 거의 모든 문장 혹은 이제 몇 개의 문장으로 하나의 말꾸러미가 꾸려지는데 그 말꾸러미 안에는 반드시 주인공이든 법이든 공하든 모두가 하나든 당신이 생각하는 불법과 관련된 핵심 단어와 핵심 사상이 안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냥 밥을 먹어도 걸어가도 입을 열었다 하면 법 이야기이지 다른 건 없어요. 철저하게 법으로서 사시는 분이라는 것은 뭐 김 선생님이나 저나 그러니까 그 법이 옳으냐 그러냐는 예, 그것만 그렇습니다. 두고 예. 몸 자체가 그냥 법이 되어버렸다는 건 명백하고 그래서 그 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생불이거나 보살의 화연이 분명합니다. 이거는 뭐 지금도 변함없이 말할 수 있는 엄연한 사실이죠. 예, 근데 이제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스스로 혼잣말처럼 저한테 들으라는 식으로 아니면 혼자 그냥 독백하시는 식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제 기억에 모든 게 공하지만 뭐 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들으라는 식으로. 그대로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큰 스님께서 이제 저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예, 제가 거기에 있겠다고 한 적도 없고, 예, 제가 뭐 어떤 준비를 하고서 불교일을 하겠다고 큰 스님하고 만나기 이전에도 불교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질 않았습니다. 다만 공부나 좀 더 잘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지, 전혀 불교 속에서 살아가리라고는 뭐 상상조차 안 했죠. 예. 근데 아무튼 큰 스님의 인연을 통해서 예. 제가 이제 이런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법사님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뭐 모태 신앙처럼 할머니께서 출가하신 스님인 상태에서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영향보다도 할머니의 영향 하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은 둘째치고 몸으로 부처님 내지는 불교 분위기 내지는 향 냄새가 이렇게 혼습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러저러한 인연을 거쳐서 이제 군대에 가서 또 안팎의 도움을 받아서 불교에 더 많이 들어가고 이제 불교를 이론적으로도 공부하게 된 상황에서 또 인연이 되어서 이제 대행 스님, 당시로서는 원장님이기도 하고 또 이생님이기도 했던 그분을 만난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거 봐라 이상하지 않나? 야릇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거부할 수 없는 혹은 수견에 의해서 그렇지. 그분과 네. 함께하는 삶이 시작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여기 정도까지 해서 그치고 다음 시간에 굉장히 오늘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제가 대행 스님을 뵈러 갔을 때는 정식 스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스님 주변에 제자분들이 6, 7명, 7, 8명 출가하신 분들도 있었고 규모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런 건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냥 처음부터 훌륭한 스님으로 보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법사님 저보다 한 6년 정도 앞서서 스님을 뵌 분으로서 아직 머리를 깎지 않은 보살 시절에 드레스를 입고 쪽을 찌고 또 검은 안경을 쓰고 이생님이라고 불리고 종교신문에서 신흥종교 교주로 묘사되었던,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신비로움 또는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으로 만나신 이야기 되게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아마 한마음선의 신자님들, 특히 근래에 들어오신 신자님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음 이야기,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제가 스승이셨던 대행 큰 스님의 과거를 밝히는 것은, 이것은 한마음 선언의 현재 종지, 즉 대행 큰 스님이 가르침을 명확히 밝히고 비판해야 되는 입장에서 거쳐야 될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저희 어떤 말씀이 듣는 분에 따라 여러 가지 느낌과 평가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제가 책임을 지고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